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은 날이 좀 쌀쌀하고 좀 으슬으슬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난 주말에는 낮에 봄 기운이 완연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거에 저도 느껴졌는데요. 이제 달력 한 장만 넘기면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죠. 특히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 설레고 분주한 일주일을 보내게 될 텐데요.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이 월요일 아침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운전자분들께는 다소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기름값이 11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리터당 1,688원, 경유는 1,58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관련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가운데 그 영향이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면서 당분간 기름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함양군 산불이 강풍을 타고 나흘째 확산하면서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32%고요.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약 260개, 면적은 189헥타르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야간에는 급경사 지형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51대를 투입해 죽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꿈의 6천선 고지에 다가선 국내 증시 소식을 짚어보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술 마시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성인 음주운전 경험률은 10년 전에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음주 차량 동승률과 사고 비중도 크게 줄어든 반면에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세대 간 인식 격차를 좁히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 내 사각지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교실 CCTV 설치를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이슈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주식시장 열기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설 연휴 직후 열린 단 이틀 동안 코스피가 5,700, 5,800을 연달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연휴 동안 응축됐던 매수세가 이 반도체 랠리와 상법 개정 호재를 만나서 폭발한 겁니다. 오죽하면 주말 사이 투자자들 사이에선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예전처럼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가 독자적인 강세를 보이는 디커플링 형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기세만 본다면 6천선 안착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반도체 대장주가 끌고 정책 여러 가지 이 호재들이 이게 밀어주고 이러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번 주에도 눈여겨볼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증시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한다면 내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3차 상법 개정입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이 저평가된 지주사와 증권주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95만 닉스를 찍은 SK하이닉스, 또 19만 전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지수 6천 견인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글로벌 AI 대장주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는 26일 오전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 주 반도체 업황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숫자 그 자체보다는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고객사인 만큼
여기서 AI 성장성이 채 확인된다면 우리 반도체주들은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네. 근데 제동 걸리면 그거 안 하는 건지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난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매우 실망했다고 반발하면서 대체 수단인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을 하더니 급기야 하루 만에 이를 15%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폭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환급 소송과 이 보복 관세 우려가 겹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겐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코스피는 역사적인 6천 돌파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볼만하고요. 자, 다음 이슈는요. 네,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이긴 하지만 이 법안 통과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실 CCTV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교실은 필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이 교육부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심의만 거치면 어쨌든 이제 교실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학교 CCTV 설치 어느 정도나 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학교 12,000여 곳에 설치된 CCTV는 36만 5천여 대입니다. 자, 이 가운데 교실에 설치된 CCTV는 9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0.25%에 불과한데요. 그동안은 출입문이나 복도, 계단 같은 공용 공간 위주였지만 이번 법안이 CCTV 설치 범위를 교실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수업의 자율성이라든지 또 교육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한 교사는 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 CCTV 각도에 따라서 학대로 오해받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는데요. 결국 교사들이 아이들과의 교감보다는 영상에 남겨도 문제 없을 기계적이고 방어적인 수업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학부모 서명 운동이 벌어질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기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교실이야말로 가장 안전 사각지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발생한 김하늘 양 사건 당시에 사고 현장에 이 CCTV가 없어서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교실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이나 사고를 더 빨리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교실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방적인 설치는 없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해외 사례를 봐도 영국은 이 교실 내에 CCTV 설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인도는 의무화하고 있는 등 뚜렷한 해법이 없는 만큼 결국 현장 판단에 따라 학교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안전 강화와 감시 우려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비로소 빛을 발하는 빛의 마법이 있습니다. 이 축제가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밤에 낭만을 더해줄 빛의 축제, 루미나리의 현장 함께 가보시죠.
도시에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펼쳐지는 마법.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따뜻한 반짝임. It is magical. Yeah, it's Yeah, very very magical. magical. 이렇게 밝게 빛나는 전구처럼 올해도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을 수놓은 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잠실일대 매일 밤 이곳에선 눈을 뗄 수 없는 환상적인 마법이 시작된다는데요. 바로 루미나리의 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정입니다. 제 뒤로 화려한 불빛 보이시나요? 이름만 들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루미나리의 축제에 와봤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 루미나리의 어떤 축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빛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루미나리에는 조명 건축물 축제를 말하는데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성자를 기리는 의식으로 시작해 전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화려한 예술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겨울밤을 대표하는 빛의 축제가 됐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럼 축제를 본격 즐겨볼까요? 와, 여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마치 유럽 궁전의 느낌도 나고요. 또 끝없이 펼쳐지는 이 빛의 터널을 보니까 굉장히 웅장함이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또 우주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드는데 와, 여기 볼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매서운 추위도 빛의 유혹은 이길 수 없나 봅니다. 축제 현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너무 예뻐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올 한 해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친정 왔다가 네. 그럼 와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애기 눈이 너무 화려하게 빛날 정도로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축제에 사용된 전구만 무려 27만여 개. 규모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멋진 축제에 인생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실패 없는 루미나리의 포토 스팟 탑 3. 그 첫 번째는 바로 빛의 터널입니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불빛 터널이 길게 이어지면서 원근감이 확 살아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옆에서 보면 빛들이 뒤에서 확 비치면서 마치 사진 찍을 때는 보정이 따로 필요 없겠는데요? 수십만 개의 꼬마 전구가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터널. 어디에서 찍어도 인생샷 건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럼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번엔 좀 더 웅장한 곳인데요.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압도적인 높이의 돔 구조물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은하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요. 정말 황홀했어요. 여러분, 여기 돔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무려 17m 높이라고 하는데요. 17m면 제 키의 10배 수준이라서 그런지 웅장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예쁜 얼굴보다는 이렇게 한 발짝 뒤로 서서 이 돔 구조가 잘 보일 수 있게 찍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웅장한 돔 전체를 한 컷에 담아 보는 것도 좋고요. 만약 혼자라면 저처럼 이렇게 빙글 돌아보는 영상은 어떨까요? It is magical. Yeah, it's Yeah, very very magical. magical. Yeah, it's really Yeah. crazy because like you're walking like a mile away, you can see like a massive ball of light. It's like what? Yeah.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은 것 같고 전구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들었는데 밝게 빛나는 전구처럼 올해도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추천 장소는 바로 빛으로 중세 성벽을 구현한 이색 공간입니다. 와, 여기는 성벽을 조명으로 재현한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화려해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저 셀카 좀 찍을게요. 자, 인생샷 갑니다. 어때요? 저 잘 나왔죠?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은 2016 루미나리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너무 예쁘고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고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빛만큼 다채롭고 화려한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예쁜 정원도 천천히 걸어볼 수 있고요.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진 미디어 큐브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니 꼭 챙겨보세요.
오늘 제가 본 이 환한 불빛들처럼 여러분의 2026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자동차 기업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전기차? 아닙니다. 뭐요? 자율주행차? 아닙니다. 네. 로봇이에요. 로봇이. 예. 예, 최근 로봇의 움직임을 보면은 네. 단순히 잘 움직인다 뭐 이런 거를 넘어서 사람처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넘어져도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는 오.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을까요? 로봇 이야기할 때 국내 자동차 기업 H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H사의 로봇 전문 계열사가 최근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빙판길을 걷습니다. 오, 너무 잘 걸어. 자, 그다음에 안 미끄러져. 뛰는데요? 기계체조 선수처럼 야. 연속 공중 제비를 도는 모습. 대단한데?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야. 사실 로봇이 뭐 한번 이렇게 돌거나 걷는 와. 거는 이전에도 가능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영상의 핵심은 바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예, 도약부터 착지 그리고 뭐 충격 흡수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끊김없이 수행하는 전신 제어 능력. 이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죠. 네. 야, 영상을 보면 로봇이 뭐 넘어지고 주저앉는 이런 실패 장면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쵸.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치 한 편의 성장 드라마 뭐 이런 거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사실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와. 예, 이렇게 어머. 예. 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빙판길에서도 예,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있었어. 예, 연습을 하는구나.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연습을 해. 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그러네. 이런 실패가 있었기 네. 때문에 예, 다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 고도의 제어 로직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런 로봇들이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기 위한 건 아닙니다. H사는 2028년부터 미국 내 신규 자동차 생산 거점에 이 로봇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품 분류 같은 단순 작업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는 복잡한 조립 공정까지 맡기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로봇이 분담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그런 거죠. 로봇을 이제는 기술이 아니고 노동력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처럼 사람이 하기 힘든 부분, 어려운 거 이런 걸 대신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거 하면은 이제 H사의 사족 보행 로봇, 이렇게 강아지처럼 생긴 요거를 네네.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 영국 그 핵시설 해체 현장에 투입돼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네. 시료를 채취를 하고 또 현장을 정밀하게 스캔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족 보행 로봇이요. 이미 국내 철강 기업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 현장에서도 순찰과 설비 점검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설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는 등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돈값을 한다 이런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로봇에 공들이는 또 다른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 자동차 기업 T사도 오래전부터 물류나 돌봄 로봇처럼 사람을 돕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보조하고 부담을 줄이는 로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미국 자동차 기업 뭐 T사인데요. 네. 이 기업은 로봇을 무슨 부가 사업이나 뭐 실험용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미래 핵심 제품으로 딱 못 박아놓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자사 공장에 시험 투입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량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를 만드는 기술이 로봇으로 이어지고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이거 못 사 먹어서 난립니다. 일명 두쫀쿠. 네, 그래서 두바이 쫀득이 쿠키라고 불리는 간식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두쫀쿠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저희 함께할 사연 이겁니다. 학생이 준 두쫀쿠 자랑했다가 신고당했어요. 어떤 사연인지 사연으로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까지 함께 성장시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를 천직이라 여기면서 하루하루 보람차게 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쌤! 저 쌤한테 드릴 선물 있어요. 짜잔! 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초콜릿인가? 아, 쌤! 이게 그 유명한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요. 쌤 이거 아직 못 드셔보셨어요? 이게 그렇게 귀하다는 두쫀쿠. 뭐 하셔라. 요즘은 오픈런에서도 못 산다던데 어떻게 사왔어? 예쁘니?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오픈런 해서 쌤 드리려고 하나 사왔잖아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쌤 이거 얼른 먹어보세요, 쌤. 세인아 좀. 예인아, 세인이. 예인아, 쌤은 공직자라서 요거 받으면 안 돼. 너 많이 먹어. 쌤. 뭐 두쫑코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 제 성의를 봐서 오픈런 했다니까요. 쌤 이거 좀 먹어주세요. 네? 못 말린다 진짜 우리 세인이 같은 예인아. 저를 생각해 추운 날씨도 간식을 사온 아이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 두쫑쿠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예쁜 마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제 개인 SNS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 올렸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박수림 선생님 되시죠? 네, 그런데 어디시죠? 여기 저 행복교육청인데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박수림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청탁금지법이요? 아니 제가 무슨 청탁을 받았다 그러세요? 예, 얼마 전에 학생이 교무실로 와서 네. 두쫑쿠. 네네. 두쫑쿠 두고 가셨죠? 네네, 받아서 먹었어요. 그 두쫑쿠 때문에 한 시민이 신고를 넣었어요. 아무튼 뭐 요거 때문에 조사 들어갈 테니까 일단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저 학생과 저의 훈훈한 미담이라며 올린 글을 보고 한 누리꾼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한 겁니다. 학생이 준 두쫑쿠 하나 받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니요. 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이게 하나 때문에 이럴 일이에요? 이런 일도 벌어져요? 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어머머머. 작성자 A씨는 SNS에서 방학 중에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 간식을 주고 갔다라는 게시글을 봤다면서 이게 합법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A씨는 이른바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에게는 이 금액과 관계없이 이 선물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온라인 신고 접수 화면을 캡처해서 함께 올리면서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꽁트를 연기했지만 그냥 학생의 예쁜 마음 정도. 그렇죠. 뭐 두쫀쿠 하나는 그냥 작은 마음 표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신고가 들어갔다는 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지만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면 O,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당연히 X죠. X, O 그리고 한 세 번? 오. 진짜 오래요? 교수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아니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도 에이 두쫑쿠 쿠키 하나 갖고 뭘 저래 저건 아니지 하고 다 X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대가성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청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부모가 선생님 갖다 드리라 하고 두 쫑코 한 300개를 포장 쫙 해야죠. 이런 거는 청탁이 될 수 있겠지만 한 개의 학생이 그래 사가지고 찬반 한 부분데 줄 서가지고 사가지고 선생님 드세요 갖다 드리는 거 이게 무슨 청탁법 위반입니까? 이건 아니죠. X예요, 장 기자님. 아, 이거 수인 씨가 네?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법이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예전에 진짜 답답해요, 법이? 뭐 캔커피 하나 받은 것도 막 문제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두쫑쿠 이거 꽤 비싸요.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꽤 비쌉니다. 얼마인데? 비싸도 10,000원은 안 하잖아. 그렇죠. 한 7,000원 정도. 정도. 네. 처음에는 그래도 더 그건 비쌌지. 맞아요. 이병남밥 밥 한 그릇? 네. 아, 밥이랑 연관시키세요. 네. 밥값이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 아. 그리고 이효선 교수님은 세모 하셨거든요. 제가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지점인 게 뭐냐면 저는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찹쌀떡 하나 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두쫑코라고 얘기했지만 전 찹쌀떡을 우기고 싶습니다. 이 찹쌀떡 하나로 이게 이런 거 정도까지 한다면 이게 교사들이 학생들이 준 물도 못 마실 거예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뭐 저도 대학에 있고 저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동안에 저는 밥도 학생들이 못 사게 해요. 제가 사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러나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커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변호사님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네.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저는 세모 같아요. 세모. 아, 세모. 두 분 다 세모. 아, 세모예요? 세모. 아, 세모 그래요? 같아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게 왜 세모냐면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네. 이 뚜종쿠가 예를 들어서 하나에 얼마냐. 그러면 하나를 줬느냐, 100개를 줬느냐, 200개를 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액이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가액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물이 되겠죠. 음식물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 아. 그리고 축의금이나 조의금 5만 원. 5만 원이네. 화환 조화는 10만 원. 네. 선물 5만 원. 수산물과 그 가공포는 15만 원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뚜종코가 얼마냐는 거죠. 모르겠어요. 7천 원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 동네는 7,000원 하던데. 근데 100개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 사연에서는 몇 개인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너치의 뚜종코인지는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개인데. 한 개였습니까? 한 개였으면 사실 이게 5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문제가 같아. 되지 오.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뚜종쿠 대란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여기 뚜종쿠가 그때 아니라 비싸지. 뚜종쿠라. 두바이 쫀득쿠키라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뚜둔코는 어디서 파는 거예요? 그거 드셔보셨어요? 뚜바이 아니야, 뚜바이. 어쨌든 이 가격이 천정모를 부지로 올랐을 네. 때 5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 세모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엄격하지만 사회상규란 예외문은 좀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사실 이게 말이 쉽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매번 이렇게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러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이 5만 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생일을 맞아서 네. 케이크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선물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해준 고마운 선생님께 네.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2만 원짜리 책 한 권을 선물한 사례입니다. 두 사례가 어렵다. 있을 때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졸업하면서는 상관없지 않나? 그래도 졸업식 날이었잖아. 아니 졸업하면 졸업해서 고마움의 마음으로 그러는 건 상관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졸업했으니까? 십시일반 대가성이 모았다. 아니잖아. 아니 강요해서 돈 다 걷어 돈 다 내. 야 장기자 너 10,000원 내. 뭐 이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조금씩 또, 모아서 3만 원짜리 케이크. 이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 전 둘 다 청탁금 금지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요 또 오야 또 오. 요게 이
책을 선물한 사례가 오히려 더 좀 값이 좀 많이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케이크는 케이크 비싸지만 여러 명이 17반 해가지고 모아서? 여러 명이 뭐 몇천 원씩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은 좀 비싸니까 2만 원짜리면 한 명이 한 2만 명이 원은 2만 문제다. 원이라서. 모아서 한 3만 명이 원은 괜찮고. 2만 원짜리 책을 절반 찢어서 1,000원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17반 하면 괜찮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한 명당 페이지 3쪽씩.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제 임주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중요한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졸업식.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탁법의 가장 기본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느냐,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졸업식도 졸업식 전이냐 후냐, 졸업 날 12시가 넘어야 되냐 안 넘어가야 되냐. 선생님 넘어가셨다. 아니 왜냐면 그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곳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마지막에 저녁을 하는 날 12시가 넘어야 된다면서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청탁법도 밤 12시, 졸업식 밤 12시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네, 졸업식인데. 빡하죠. 네. 사실 저도 세 분 말씀에 다 공감이 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한 3만 원짜리 케이크는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 실제로 위반이 십시일반인데. 인정되어서 과태료 처분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관계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도 상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성적을 주고 지도하고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과정에 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다라는 것이 극히 예외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 간에는 그 어떤 것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또 유권 해석이 나오고요.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면 졸업을 맞이해서 2만 원짜리 책을 선물한 사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괜찮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졸업식이라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상시 평가를 받거나 성적이 연관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예외가 있어요. 졸업을 해도 채용해서 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과정이라던가 이후에도 이렇게 이권이 연관될 수 있는 관계라면 안 이때에도 되는구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렵다. 아니 이렇게 작은 감사 인사 하나에도 민원이 생기고 이게 또 자칫 소송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위축이 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하고 하는 소통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변호사님. 너무 각박하죠. 그 3만 원 그 케이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 생기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은 5만 원 옛날엔 3만 원이었어. 3만 원. 네. 3만 원 너무하다고 해서 그거 올려준 거거든요. 그럼 3만 원짜리 내가 케이크 하나 지금 받는다고 이렇게 무슨 뭐 소송전에 간다 막 학교 막 뭐 위원회에 끌려다닌다 이거 너무하잖아요. 서글프죠. 위축되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교권침해위원회 위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권침해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뭐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모욕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우리 사연에서 나왔다시피 이 악성 민원의 남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민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주로 어떤 식의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인상이나 외모를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선생님, 우리 선생님 그 인상이 너무 안 좋다. 바꿔달라. 이런 것도 있고. 말이 안 되죠. 학부모가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훈육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지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바꿔달라. 또 막 민원 넣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처벌 같은 게 아니겠죠. 뭐 검사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불기소로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계속 넣으면은 이건 정말 사람 피 말리는 거예요. 그럼요.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사람이 정말 심적으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죠.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박을 하는 건 내가 그냥 안 했어요 끝입니까? 또 위원회 나가가지고 또 막 자기 항변하고 소명하고 막 이게 단계별로 거치면 이의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 무작위한 어떤 이런 고소 고발의 남발은 저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그만 일을 가지고 아동 학대라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선생님들이 일하기 너무 힘드신데 네. 이런 일이 왜 요즘 이렇게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과민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다 피해자라고 상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또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은 피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넘치는 혹은 경우에 따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가해도 가능하다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요새는 이런 민원을 넣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물론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넣는 게 이상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거나 그래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모두 다 넣게 되니까 이 간단한 민원 넣는 방식이 오히려 오남용되는 이런 차원도 좀 있고요. 하나 더 하자면 요새는 대부분 분들이 감정 대응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아이와 관련해서는 내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비해서 훨씬 더 과민해진 상태에서 조금 더 크게 대응하는 이런 감정이 많이 포함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감정 대응이 시작되면 사실상 그 뒤에 끝은 정말 보나만 하거든요.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의 말로를 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 네, 최근 온라인에서 시끄러웠던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고생이 많은 동네 소방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커피 50잔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뒤 A씨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민원 통보였다고 하는데요. 웬일이야. 누군가 A씨의 SNS를 보고 이 선행을 국민신문고에 부정청탁 의혹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선의로 일을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거 하기 싫거든요. 네. 이게 맞냐 이거죠. 이게 자꾸 이런 사건들 이런 거 보면은 하기 싫어지는데. 맞습니다. 이거 댓글도 한번 보시면 누리꾼들의 반응도 참 다양했는데요. 목숨 걸고 불을 끄는 소방관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린 댓글이 있는가 하면 신고 정신은 참 추천하다. 맞네, 신고 정신. 우리 사회가 남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걸 못 보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씁쓸해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선의를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굳이 민원으로 신고까지 하게 된 이 심리는 대체 뭘까요? 아니 그렇게 소방관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신고하면 뭘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커피 50잔이요. 커피 준 그 집에는 불 끄러 먼저 갑니까? 그러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 맞아.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안쪽에 못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쩌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게 발생한 혹은 내가 발견한 이 건을 신고해서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불안을 낮추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라는 게 내 정의가 있고 사회적 정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양자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내 정의를 기준으로 사회적 정의까지 재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저는 이런 경우에 꼭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식당 하시는 분이 그 순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민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좀 참 보기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과잉 민원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식당 주인분이 법적인 처벌 뭐 이런 거를 받게 가능성이 되는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처벌 가능성 없습니다. 없어야죠. 네. 저도 사연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먼저 소방관과 이 자영업자분 그 어떤 직무 관련성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방관분이 커피 받았다고 해서 그 가게에 뭐 더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직무 관련성 없고요. 그리고 소방관분들에게 커피 돌렸다고 하면 그 커피 한 잔 가격 사실 5,000원 넘지 않잖아요.
사회 상규에 따라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내예범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 이거 처벌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거 너무 악성 민원 아니냐, 민원인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는데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내서 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라고 신고했다면 무고죄 같은 부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맞아요. 단순히 이렇게 커피를 제공했는데 문제되지 않나요?라는 의문 제시 차원에서의 신고라면 그래요. 이런 민원 제기도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정말 선의로 행동을 했던 사람은 김 빠지고 네. 다신 그런 거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주말 기온 뭐 날씨 생각하시고 오늘 옷차림 외출하시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중요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은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1도, 체감온도는 영하 2.8도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정도 낮아진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건조함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발현한 황사 때문에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인천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수도권은 늦은 오전까지, 그 밖에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 서울이 5도, 강릉이 9도, 광주와 제주가 11도, 부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눈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과 영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한 주간 서울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일부 지역은 비눈 소식을 보일 수 있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주 후반에는 1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눈으로 먼지와 건조함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는 봄의 기운을 느끼긴 했는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불씨 관리, 작은 불씨도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